이 모스크바 3상회의. 자, 3상회의에 대한 잘못된 이해, 찬탁과 반탁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스크바 3상회의인데 모스크바에서 미국, 영국, 소련, 미국과 소련, 그다음에 영국의 자, 3상이 모였죠. 그러면 세 나라의 정상이 모였다. 보통 제가 학원에 수업을 할 때 학생들이 이렇게 오해를 많이 해요. 3국의 정상이 모인 것이 아니고 3국의 외상, 지금으로 말하면 외무장관쯤 되겠죠. 이들이 이제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면서 여기서 신탁통치 문제가 되는데 이 잘못된 이해에서 어떻게 됐냐. 우리가 이제 해방공간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해방공간에서 자, 갑자기 일본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 힘의 공백이 생기는 거죠. 이 힘의 공백이 생기면서 자, 일본 제국주의 시대가 끝났는데 그러나 한반도는 새로운 냉전 시대로 냉전, 콜드 워라 그러죠.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데 자,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전 세계는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권이죠. 빨간색들. 그다음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우리가 자유진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근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공산주의 대 자유민주주의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사실 이 용어 자체가 여러 가지 혼란을 빚어내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보통 여기 자유민주주의,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은 민주주의인데 국제공산주의, 소련이 이제 공산주의의 대표잖아요. 소련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공산당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이렇게 오해하기가 십상이죠. 사실은 어떻습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도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거죠. 인간의 자유, 인간의 평등을 위해서 이들이 추구했던 것은 어떻습니까? 민주주의였대요. 이런 얘기는 들어보실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트루먼 독트린,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이 있어요. 자, 트루먼 1947년인데 자, 우리가 콜드 워를 선언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콜드 워. 원래 전쟁이란 것은 자, 어떻습니까? 총탄이 날아가고 대포가 날아가고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떤가? 빵빵 터지면서 여기저기 불바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그걸 우리가 핫 워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이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미소 양 강대국이 서로 어떻습니까? 으르렁거리면서 하지만 싸우진 않아. 그래서 이걸 갖다가 콜드 워, 냉전이다. 이렇게 명명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제1세계,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권이죠. 이걸 제2세계라 그러는 거죠. 자, 그러다가 여기에 1969년 닉슨 독트린이 있죠. 자,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어떻습니까? 자, 미국의 외교 정책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중국과 수교를 하게 된다. 제가 개호 수업 때 한번 했었는데 이걸 우리가 냉전의 완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다가 이게 1980년대 후반, 그다음에 90년대 독일이 통일되고 자, 몰타 선언이라고 하죠. 이게 냉전이 종료되는 겁니다. 그러면 45년 이후에 우리가 우리의 세계사를 본다면 자, 47년 냉전, 자, 60년대 후반 닉슨 독트린으로 데탕트,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자, 냉전이 종료되고 있죠. 최근에는 어떻습니까? 소련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떻습니까? 소련과 중국 이렇게 연결되고 미국과 다른 지형들이 연결되면서 요즘은 어쩌면 신냉전의 시대가 도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우리가 낳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얘기를 볼 수 있느냐? 자, 여기에 메가더가 등장합니다. 자, 결국은 이 한반도를 갖다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요 위쪽은 누가 내려오게 되는 거죠? 소련이 내려오게 되고 위쪽은 소련이, 남쪽은 미국이 들어오게 되는데 38선을 경계로. 자, 그렇다면 여기에 메가더, 미군 극동아시아의 사령관이었죠. 자, 이 메가더는 한반도 통치한 포고령 1호를 발표한다. 1945년 9월 7일 이렇게 나와 있죠. 북위 38도선 이남의 조선 영토와 조선 인민에 대한 통치의 모든 권한은 당분간 본관의 권한 하에.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일본이 사라진 자리에 누가 들어오게 되는 겁니까? 미군이 들어오겠죠. 우리가 미군정이다 하면 미국 군대가 정부를 수립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조선 총독부가 사라진 자리에 미군정이 들어왔고 그리고 이 메가더는 이 포고령을 통해서 자, 어떻습니까? 여기에
권한하에 시행한다. 38 이남을 미군이 점령한다 라고 얘기했던 것이었죠. 결국은 한반도에 미군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항복문서에 서명하는 마지막 총독 아베고 미군정 사령관으로 누가 들어옵니까? 하지가 들어오는 거죠. 자, 그리고 불행하게도 일장기가 내려졌죠. 일장기가 내려졌는데 여기에 태극기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미국 성조기가 올라갔던 것이었죠. 일본군의 항복과 무장해제가 이뤄진 뒤인 지난 1945년 9월 9일. 아이러니하게도 일본군의 호의를 받으며 미군이 서울로 입상합니다. Surrender ceremonies were held in the throne room of the governor's palace at the capital city of Seoul. 일본 강요에 이어 패전 이후 할복에 실패한 조선 총독부의 마지막 총독인 아베 노부유키가 들어섭니다. 미 제24군단 존 하지 중장과 장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항복문서에 서명합니다. 곧바로 밖에 걸려있던 일장기가 내려갑니다. 그리고 38선이 거지고. 자, 결국은 어떻습니까? 이 해방공관이라는 문제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죠. 해방이란 공백. 일본이 살인 자리에 그 공백. 우리는 단 25일 동안의 해방이었다. 8월 15일 우리가 해방을 맞고 하지가 이끄는 미군이 9월 8일 제물포 인천에 도착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9월 9일 미 군정이 선포된단 말이죠. 우리에게는 단 25일 동안의 해방이었다. 자, 그러면서 이 한반도 문제는 정신없이 어떻습니까? 꼬여가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우리가 이런저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시험 보는 건 아니죠. 자, 그래도 다시 우리가 잠시 학창실로 돌아가서 보다 보면 45년 여기에 모스크바 3상회의가 열리게 되죠.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신탁통치안이 결정되는 거죠. 그리고 이 신탁통치안이 결정되고 그리고 미국과 소련은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1차 미소 공동위원회, 2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리는 거죠. 결론부터 말하면 결국 미국과 소련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합의를 못하게 되죠. 이게 다 결렬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한반도 문제는 어디로 넘어가느냐? 유엔으로 넘어가게 되고 유엔에서는 자, 한반도에 총선거를 실시하자라고 했는데 하여튼 뭔가 복잡한 내용이 있죠. 소련이 이것을 뭐 하게 될까? 거부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유엔 소총회에서 선거가 가능한 지역 여기서 선거가 가능한 지역이란 것은 38 이북이 아니라 미군정이 있는 38 이남 남한만의 단독 선거가 결정되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을 둘러싸고서 우리 민족 내부는 이 모스크바 3상회의 이후에 처음엔 다들 반탁을 주장했죠. 왜냐하면 이 신탁 통치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것이었죠. 당연히 우리 민족의 문제는 우리가 처리해야 되고 우리는 자주적인 나라를 건설하려고 그러는데 왜 강대국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하느냐. 근데 이건 모스크바 3상회의에 대한 심각한 오해였죠. 모스크바 3상회의의 핵심적인 내용은 임시정부 수립에 있었던 것이었죠. 자, 그런데 이 신탁 통치 문제를 둘러싸고서 자, 사회주의자들은 찬탁으로 돌아서고 그 다음에 우익 세력은 반탁 이러면서 여기서 좌우 대립이 극심해지는 것이었죠. 자, 그러면서 이것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그런 가운데 미국과 소련이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여기에서 좌우합작위원회 자, 우리가 이렇게 좌우로 나눠져서는 안 된다. 분단으로 간다. 힘을 합쳐야 된다. 이런 어떻습니까? 중도 세력들의 노력이 있었죠. 결론부터 말하면 이 모든 노력은 실패로 끝나게 되고 결국은 분단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 얘기가 굉장히 복잡한 얘기입니다. 이 복잡한 얘기를 다 하려고 그러면 머리가 너무 아프니까 핵심적인 내용만 하면서 기회가 될 때마다 설명할 수 있을 때마다 그때그때 얘기하는 것으로 하고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몽양 여운형 선생이죠. 제가 오늘 강의에서 여운형 선생을 잔뜩 소개하고 싶었는데 정리하다 보니까 욕심이겠다. 그래서 제가 강의가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기회를 봐서 현대사의 주요 인물을 따로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졌는데 어쨌든 몽양 여운형 선생이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합시다. 우리가 좌파다 우파다 그냥 편한 대로 인식하자고요. 보통 우리가 좌파하면 사회주의 그다음 우파하면 민족주의 보통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쪽에 대표는 김구 선생이 있다면 좌파 저 끝에 보면 박헌영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좌우를 아우르는 중도 세력들이 있습니다. 중도 세력이라 하는데 그러면 중도 좌파 이런 말을 쓰고 중도 우파란 말을 쓰죠. 몽양 여운형 선생, 우리는 중도 좌파다라고 보통 우리가 분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여운형 선생과 절친이었던 김규식 선생이라고 있습니다. 3.1 만세 운동 때 여운형은 중국과 국내 여러 가지 일을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고 여운형 선생은 영어를 잘했던 김규식 선생을 파리로 보냈던 것이었죠. 김규식 선생은 임시정부의 부주석을 했었는데 이 김규식 선생은 어떻습니까? 중도 우파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이 중도 세력들이 나름대로 이런 분열 속에서 분열하는데 우리 힘을 합쳐야 돼. 여운형과 김규식이 있었다 이거야. 근데 결국은 우리는 분단을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죠. 이 25일 동안의 해방 그리고 미군이 들어왔고 소련이 들어왔는데 여운형선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 같은 지도자층이 얼쩡거리지 않았더라면 조선민족은 민족단합 및 조선의 통일을 벌써 성공시켰을 것이다. 정말 가슴 아픈 얘기죠.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어떻습니까? 잠깐 여운형 선생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이 여운형 선생 건국준비위원회 1945년 8월 17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사진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여운형 선생이 이 해방공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아마 여러분들이 건국준비위원회로 들어봤을 거예요. 건국준비위원회. 그러면 조선 건국을 준비하기 위한 위원회다. 그러니까 이제 8월 15일 바로 몽양 여운형은 건국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자 일본 놈이 사라지잖아요. 치안을 통해서 질서를 유지하게 되겠죠. 유지해야 되겠고 전국 각지에 뭐가 형성되느냐? 건준 지부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리고 건국강령을 발표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건국준비위원회가 왜 중요하냐? 여기 지도를 잠깐 볼까요? 지도를 딱 보면 사실 국내에서는 이 일본 놈들이 있었으니까 뭔가 독립운동을 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자 해외 세력을 딱 본다면 여기 충칭 정부가 있습니다. 충칭 정부. 자, 충칭 김구 선생이 이끄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였죠.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세력이 이쪽 예난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난. 자, 중국 공산당의 수도나 다름없었던 것이었죠. 이쪽을 우리가 화북 지역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보세요. 충칭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었고 그다음에 요 예난에 조선 독립동맹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에 임시정부가 있었고 여기 조선 독립동맹이 있었죠. 굳이 우리가 구분하기 편하게 얘기한다면 이쪽을 좌파라 한다면 아무래도 모택동 사회주의 세력이 많았거든요. 모택동과 연합했고 그다음에 여기 김구 선생이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근데 국내에는 뭐가 있었냐? 국내에는 여운형 선생이 이끌던 비밀결사인 조선 건국동맹이 있었던 것이었죠. 자, 그런데 해방되자 이분들은 해외에 있었기 때문에 국외에 있었기 때문에 곧바로 들어올 수가 없었던 것이었죠. 나중에 이 조선 독립동맹 세력은 대부분 어디로 들어갔냐? 북한으로 들어갔던 것이었죠. 그리고 나중에 임종 요인들은 11월이나 돼서야 겨우 국내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러면 이 해방되자마자 이 해방공간에서 가장 맹 역할을 했던 것은 누구였을까요? 국내에 있었던 여운형 선생이었죠. 여운형 선생은 이미 국내에 좌우 세력을 연합한 건국동맹을 결성하고 있었는데 일본이 패망하게 되는 거죠. 그때 엔도라는 조선 총독부의 정무총감이라고 그러죠. 보통 우리가 조선 총독부 하면 조선 총독이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한편 행정을 담당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정무를 담당하지 않습니까? 한편 치안을 담당하잖아요. 그걸 경무 그렇잖아요. 그래서 조선 총독 밑에 정무총감과 경무총감이 있는 거죠. 경무총감은 보통 헌병 사령관이었던 것이었고 근데 이 엔도가 정무총감이었던 엔도가 부랴부랴 누굴 만나느냐? 몽양 여운형 선생을 부르는 거죠. 왜냐하면 이 혼란상 속에서 성난 조선의 민중들이 조선 땅에 있는 일본 사람들을 다 때려 죽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엔도가 여운형 선생을 긴급하게 만나서 일본은 패망한다. 모든 권한을 넘길 테니까 우리 조선 일본인의 생명을 보장해다오. 이렇게 협상을 하게 되죠. 그 자리에서 여운형 선생은 좋다. 그제? 그러면서 몇 가지 요구사항을 얘기했던 것이었죠.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즉시 정치 경제범을 석방한다. 즉시 서대문 형무소를 열고 정치 경제범을 석방한다. 그럼 여러분 일제강점기의 정치범이라는 것은 어떤 분들이겠어요? 독립운동가들이겠죠.
그다음에 경성 땅에 3개월치 식량을 확보해다오. 3개월치 식량을 확보해라.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에 절대 간섭하지 마라. 앤더는 꼼짝없이 여운형 선생의 이 요구사항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겠죠. 선생님께서 나서주셔서 그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장해 주셔야겠습니다. 선행되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째, 모든 정치범을 즉시 석방하시오. 둘째, 경성 시민이 먹고 살 수 있는 식량을 확보해 주시오. 셋째, 치안 유지와 건설 공사의 총독부는 절대 방해해서는 안 되고. 넷째, 학생들과 청년들 활동 역시 총독부가 간섭해서는 안 될 것이오. 그리고 여운형 선생 나오면서 바로 어떻습니까?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를 조직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감옥에서 풀려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과 함께 치안대를 설치해서 우리 스스로 치안을 유지하고 그리고 전국 각지에 건준지부가 만들어졌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건준지부가 나중에 이게 인민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해방공간에서 양심 있는 세력들이 독립운동을 했던 세력들이 해방이 못했다 하고 숨어 들어갔던 친일파들의 그 공백을 이런 양심 있는 이분들이 전부 다 뭡니까? 장악해 들어갔던 것이었고 이들은 새로운 나라를 세울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러면서 해외 세력이 들어오기 전에 몽양 여운형 선생은 이 해방이란 권력의 공백 속에서 주체적으로 우리의 건국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러나 불행한 것은 이런 노력이 완전히 무산되게 되는 거죠. 여기 조선인민공화국을 선포하게 되는데 자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많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아니 대한민국이 있는데 인민공화국은 무엇이냐 많이 헷갈려요. 자 조금 참으시고 자 주의할 것은 북한은 정식 명칭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입니다. 48년 결국은 분단으로 가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김일성은 48년 9월 9일 북한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세우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여운형 선생이 표방했던 조선인민공화국 사실 인민이란 말을 우리가 오해하지 말자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이걸 영어로 말한다면 그냥 people이란 말이에요. people. 그냥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사람이에요. 사람. 그리고 인민이란 말은 그렇게 이데올로기적인 용어가 아니죠. 예전에 제가 강의에서 설명했는지 모르지만 맹자에서도 이미 인민이란 표현이 나왔고 그러면 조선인민공화국이란 말을 그냥 풀어 쓴다면 조선사람공화국이죠. 조선사람공화국, 조선의 보통 사람들의 공화국이다. 자, 우리가 그렇게도 꿈꿨던 민주공화국을 수립하려 그랬던 것이었죠. 그러나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것은 미군정에 의해서 뭐 됩니까? 부정당하게 되었던 것이었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 해방의 아이러니 도올 김용옥 선생이 정리한 내용인데 자, 해방은 우리 민족에게 독립을 선물하지는 않았다. 독립이란 것은 우리가 우뚝 서는 겁니다. 우뚝 서는 것인데 그러나 한반도는 38선을 경계로 허리가 잘리고 말았던 것이었죠. 자, 우리는 스스로 독립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불행하게도 우리 민족의 주체적인 역량에 의해 독자적으로 수행된 사건이 아니라는 얘기죠. 미국과 소련에 의해서, 특히 미국에 의해서. 일본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망했다. 그러나 전쟁에 패했다. 그러나 조선에 진 것이 아니다. 승리는 누구다? 미국이다. 이게 우리 현대사의 비극이죠. 물론 우리는 간절하게 우리의 해방공간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려고 했었죠. 자, 그렇지만 물리적인 주동 세력이 될 수가 없었던 것이었죠. 여기서 해방공간의 물리적 주동 세력은 주체는 미국과 소련이었고 이 불행한 것이 우리의 독립투사들은 결국은 이 해방공간에서 아웃사이더로 밀리게 된 비극이 배태됐던 것이었죠. 이것이 해방공간의 아이러니였고 또 세 번째, 해방의 갑작스러운 권력의 공백은 이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 다양한 세력들의 새로운 전쟁을 야기시켰던 것이었죠. 여기에 보면 제가 다 설명을 하지 않지만 조선공산당, 남조선신민당, 조선인민당, 인민공화당, 조선국민당, 한국독립당, 대한독립촉성국민대회, 한국민주당 수많은 당들이 있는 거죠.
그냥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말한다면 자, 요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이걸 우리가 좌파다 이렇게 표현하고 여기로 가면 갈수록 이걸 우파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쪽으로 하면 좀 극좌겠죠. 여기로 가면 극우겠고 여기도 다양한 중도 세력들이 있었던 것이었죠. 당연히 이 해방이라는 공백 속에서 자 서로가 여러 나라 자기들이 지향하는 국가의 모습을 꿈꾸고 나름대로 당을 만들어갔던 것이었죠. 근데 사실은 이 분열은 괜찮아요. 왜냐하면 원래 민주주의라는 것은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건데 그러나 우리가 이 해방 공간에서 주체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공간에서 우물쭈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고 여운형 선생의 말대로 그 우물쭈물함이 어떻습니까? 분단을 야기하게 되었던 것이었죠. 자 어쨌든 이런 권력의 공백을 초래했고 이 공백을 메워가는 세력들의 새로운 전쟁을 야기시켰고 그리고 해방은 이념적인 주체가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민족에게 이념의 갈등과 혼란, 좌우의 극심한 분열이었던 것이었죠. 결국 어떤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할 것에 대한 비전의 대결을 야기시켰는데 해방 후 우리나라의 지적 세계는 인류사의 모든 이념의 각축장이 되고 말았다. 이렇게 김용옥 선생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순결한 해방 공간 시대. 외세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그것은 해방 후 잠시 건준을 중심으로 여운형의 건국준비위원회였죠. 건준을 중심으로 건강한 항일 세력들이 주도권을 잡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친일파들에게는 친일 세력에게는 그 25일의 시간은 죽음의 시기였던 것이었겠죠. 그러면 이 건강한 항일 세력들의 주도권을 갖고 우리가 제대로 된 나라를 세웠다면 그러나 그러한 시기는 단 며칠에 불과했다. 25일. 8월 15일 해방을 맞았고 9월 8일 미군이 인천 제물포에 상륙했고 9월 9일 미군정이 선포되면서 25일에 불과했던 것이었죠. 만약에 이 건강한 항일 세력들이 이 해방 공간 속에서 새로운 국가를 건설해내는 일이 이것이 2, 3년만 지속되었더라면 어쩌면 우리의 현대사는 달라질 수 있었겠죠. 그러나 이 숨어 들어갔던 이 친일파들, 죽음의 시기였던 이들에게 한 줄기 빛이 나타나는 거죠. 센 놈 일본이 사라진 자리에 미군이라는 새로운 놈이 들어왔던 것이었죠. 자, 그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미군 뒤에 찰딱 붙어있게 되는 거죠. 결국은 우리는 홀로선 독립은커녕 제대로 풀려나지조차 못한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었죠. 이게 해방의 아이러니가 되는 것입니다.